저는 지금 남편이 죽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가 알던 그 사람은 반쪽짜리 진실이었던 거죠. 제 이름은 서윤이, 올해 46입니다. 28배 결혼해서 18해를 함께 살았던 남편. 강민수는 작년 겨울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고3인 딸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거예요.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남편은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미안해가 무슨 의미였는지.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거든요. 중견 건설회사 부장으로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주고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모범적인 가장이었죠. 동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어요. 강 부장님은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모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부장님이 남기신 게 많으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요. 49제가 끝나고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재, 그리고 남편이 평소에 잠가두고 다니던 책상 서랍. 그 서랍의 열쇠는 남편의 유품 중 지갑 안에서 찾았어요. 작은 은색 열쇠였죠.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그저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눈에 띈 건 낯선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우리 부부의 공동 통장도 아니고 남편 명의의 급여 통장도 아니었어요. 은행 이름조차 생소했죠. 통장을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금액들. 그리고 출금 내역에는 생활비, 학원비, 병원비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더 넘겨보니 이 계좌는 무려 12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어요. 12년. 우리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부터였죠. 그리고 그 통장 밑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몇 장. 한 장은 젊은 여자가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이는 얼굴이 제 남편을 쏙 빼닮았습니다. 특히 그 찢어진 눈매와 오똑한 코. 또 다른 사진에는 같은 여자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12살 생일. 2019년 5월. 준호.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온갖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왔죠. 이건 뭐지? 남편의 친척? 아니면 설마. 하지만 통장 내역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척 관계가 아니었어요. 12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와 학원비, 병원비를 보내왔다는 건 두 번째 가족.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열심히 가정을 지키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딸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엄마, 왜 안 나와? 저녁 안 먹어? 아, 응. 금방 나갈게. 목소리가 떨렸지만 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아빠가 죽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를 잃은 충격이 컸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한테 다른 가족이 있었대. 너한테 이복 형제가 있어. 그런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다시 서재로 갔어요. 그리고 그 서랍을 다시 뒤졌죠. 사진 밑에는 편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한 장의 편지가 나왔어요. 여자의 필체였습니다. 민수 씨, 오늘 준호가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의젓해서 제가 더 울컥했답니다. 민수 씨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도 바쁘시다고 하셔서 아쉬웠어요. 준호는 요즘 수학에 관심이 많아요. 민수 씨를 닮았나 봐요. 민수 씨도 수학 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가 가끔 아빠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바쁜 분이야. 너를 사랑하시지만 자주 못 오셔.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이 슬퍼 보일 때가 있어요. 미안해요, 민수 씨.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아이를 혼자 키우려고 했는데 가끔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민수 씨가 보내주시는 돈으로 아이를 잘 키우고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언제나. 마이너스 수진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수진.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남편의 옛 연인? 아니면 지금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 편지 날짜는 6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기 6년 전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이 여자와 아이는 어디선가 살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다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겨진 게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수첩. 수첩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김수진 10. 경기도 평택시 동 아파트 호. 머리가 복잡했지만 동시에 뭔가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로 남편의 두 번째 가족이라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그 번호로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차분하고 낮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저는 강민수의 아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저는 여자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딱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죠.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데려오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평택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점점 더 긴장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고르고 거울을 보면서도 계속 생각했죠.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남편은 왜 이 여자를 택했을까? 나보다 예쁜가? 나보다 젊은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질투심과 분노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여자는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화려하지도 특별히 아름답지도 않았죠. 저보다 몇 살 어려 보였지만 피곤한 표정의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마치 동네 아줌마 같은 느낌이랄까요. 남편은 이 사람을 왜?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더니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강민수의 아내 서윤희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죽기 전까지 저는 당신의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남편 유품을 정리하다가 통장과 사진을 발견했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지, 남편과 어떤 관계였는지.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민수 씨와의 관계는 사모님께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누구예요? 정말 남편의 아들인가요? 수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네. 준호는 민수 씨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접 듣는 것과 추측하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진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민수 씨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이었어요. 업무 관계로 자주 만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가까워졌죠. 처음에는 그냥 동료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서로 감정이 생겼어요. 남편이 유부남이란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결혼했고 딸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선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을 넘었고 아이까지 생긴 거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그냥 사실이 알고 싶어요. 남편은 당신과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 건가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민수 씨는 준호를 정말 사랑했어요. 자주 오진 못했지만 올 때마다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놀아줬죠. 생일이나 명절에는 꼭 챙겨주셨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딸한테도 그랬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 딸한테는 더 무심했을 수도 있겠네요. 남편은 주말에도 회사 일이 많다고 자주 나가곤 했거든요. 그게 당신과 그 아이를 만나러 간 거였나 보죠?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10년 차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봐왔고 온갖 사연을 가진 환자들을 만나왔죠. 하지만 그날 응급실 침대에 실려온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제 손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만요. 환자 차트 확인 좀 하고. 동료 간호사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김태준. 차트에 적힌 그 이름이 제 과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12년 전 저와 5살짜리 딸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였으니까요. 제가 태준 씨를 처음 만난 건 25살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간호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직한 새내기였죠. 그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병원에 자주 들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수진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제가 저녁 사줄게요. 그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저는 금방 마음을 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우리는 결혼했고 1년 뒤 딸 지우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태준 씨는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술 냄새를 풍기며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죠. 왜 이렇게 늦어요? 지우가 아빠 기다렸다고요. 시끄러워.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는 제게 손찌검을 하진 않았지만 말로 저를 짓밟았습니다. 쓸모없는 여자 버리도 시원찮으면서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는 게. 저는 참았어요.
지우 때문에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아, 나 더는 못하겠어. 새벽 2시 태준 씨가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나한테 다른 사람 생겼어. 미안해.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그는 잠든 지우의 얼굴조차 보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아빠, 아빠.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울면서 아빠를 찾았을 때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후로 12년. 저는 지우를 혼자 키웠습니다. 낮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엔 아르바이트를 했죠. 태준 씨는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됐어요. 지우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줬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집 사줄 거야. 딸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12년 만에 그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간호사님, 괜찮으세요? 동료가 제 어깨를 흔들었고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저는 침착하게 차트를 들고 커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태준 씨는 너무 변해 있었어요. 한때 180cm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그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안색은 흑빛이었으며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있으시죠?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 씨의 눈이 천천히 저를 향했어요. 수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환자분의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통증 척도는요? 수진아. 나야. 날 못 알아봤어? 지금 혈압이 9060으로 났습니다. 어지러움증은 있으신가요? 저는 그를 철저히 환자로만 대했습니다. 그게 제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간호사님, 제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간암 말기래요. 제발. 태준 씨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몇 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죠.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고 바이탈 체크를 마쳤습니다. 수진아. 태준 씨가 다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커튼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간 저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괜찮아. 그냥 환자일 뿐이야.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늘 바빴지만 그날은 유독 더 정신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태준 씨의 병실을 피할 수 있었어요. 저녁 7시쯤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수진 선배님 203호 환자 보호자가 선배님을 찾아요. 후배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알았어.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태준 씨의 여동생이 북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아니, 수진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절 찾으셨나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수진 씨를 보고 싶어 해요.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전 그저 담당 간호사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면담은 어렵습니다. 언니도 알잖아요. 오빠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간암 말기에 전이까지 됐대요. 길어야 3개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들어줄 수 없는 부탁입니다. 지우는 잘 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빠가 그동안 지우를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언니, 오빠도 사정이 있었어요. 그때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기고. 그래서 가족을 버린 게 정당화되나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 환자의 보호자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 주세요. 저는 그녀를 뒤로 하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수간호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간호사 203호 환자 알지? 입원 수속했어. 그런데 그 환자가 너를 담당 간호사로 지정했더라고. 네. 그건 본인이 거부하면 바꿀 수 있어. 어떻게 할래?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 남자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무슨 사이니? 옛날에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 투약 시간. 저는 약 트레이를 들고 203호로 들어갔습니다. 태준 씨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환자분, 약 드실 시간입니다. 제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김태준 환자분, 이 약은 하루 3번 식후 30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설명했어요. 고맙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습니다. 한때 그렇게 건강했던 그 손이 이제는 핏줄만 두드러진 앙상한 손이 되어 있었어요. 물은 천천히 마시세요. 체하면 안 됩니다. 수진아, 나. 이 간호사라고 불러주세요. 제 말에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았어. 이 간호사님. 저는 약 복용을 확인하고 나가려는데. 지우는 잘 있니?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도 아빠야.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아빠? 12년 동안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던 사람이 무슨 아빠예요? 수진아. 지우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입학할 때 아빠를 찾으면서 울던 거 아세요? 친구들이 너희 아빠는 왜 안 와? 라고 물어볼 때마다 그 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냥 당신을 환자로만 대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저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학원은 어땠어? 응, 좋았어. 엄마,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17살이 된 지우는 제법 눈치가 빨랐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오늘 힘든 환자를 만나서 엄마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나도 이제 다 컸잖아. 딸의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란 딸을 그 사람은 볼 자격도 없어.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203호에 들어가 태준 씨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말만 했고 그 이상의 대화는 나누지 않았어요. 태준 씨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통증은 심해졌죠. 이 간호사님 진통제 좀 더 줄 수 없을까요? 지금 최대 용량입니다. 더 드리면 위험해요. 이렇게 아픈 게 벌인가 봐요. 그의 목소리는 자조적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새벽 응급 호출이 왔습니다. 203호 환자 상태 악화. 저는 달려갔습니다.
태준 씨는 침대에서 피를 토하고 있었어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저는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를 호출하고 수액을 늘리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했죠. 수진아. 그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정하세요. 말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의 손을 떼어냈어요. 다행히 출혈은 멈췄고 상태도 안정됐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그의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저는 제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2주째 되던 날, 태준 씨의 여동생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 오빠가 유언장을 쓰고 싶대요. 공증인을 부를 건데 그 전에 수진 씨한테 줄 게 있대요. 저한테 줄 건 없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6시 저는 병실에 들어갔어요. 태준 씨는 침대에 기대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거 받아줘. 그가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난 12년 동안 내가 모은 거야. 양육비, 지우 교육비.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은 5천만 원. 많이 부족하지 12년치 양육비로는 턱없이 모자라. 그래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전 이거 안 받아요. 저는 통장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제발 받아줘. 지우한테 줘. 그 애가 대학 갈 때 쓰라고. 12년 전에 줬어야죠. 지금 와서 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알아. 나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야. 하지만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제발. 그가 통장을 제 손에 꼭 쥐어줬습니다. 수진아, 나 그때 사업 망하고 빚에 쪼들려서 도망친 거야. 너희한테 피해 줄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떠난 거예요? 함께 해결하자는 생각은 안 했어요? 내가 비겁했어. 나약했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하루도 지우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너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지우가 잘 크고 있는지, 그렇게 궁금하면 연락이라도 하시지. 못했어. 내가 자격이 없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어떤 아이로 자랐어?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똑똑하고 착해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고. 그렇구나. 다행이다. 당신 닮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제 말에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더 다행이네. 지우는 아빠에 대해 물어보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 어렸을 때 많이 물어봤죠. 아빠는 어디 갔냐고 언제 오냐고. 그때마다 거짓말했어요. 출장 갔다고 바빠서 못 온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지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만 있으면 돼. 미안해. 그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해서 이런 말을 하나. 얼마나 아팠으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나 지우 한 번만 볼 수 없을까? 안 돼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제발, 멀리서라도, 사진이라도. 그 애한테 당신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나타나서 뭐 하시게요? 동정심 받으려고요? 아니야. 나 그냥 그 애가 잘 자란 걸 이 눈으로 보고 싶어서. 당신이 볼 자격 없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통장은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우는 만날 수 없어요. 절대. 저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우의 대학 등록금이 걱정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 돈을 받으면 뭔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뭐 보고 있어? 지우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황급히 통장을 감췄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지?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병원 일이 좀 힘들어서. 엄마, 무리하지 마. 나 알바 더 할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너는 공부나 해. 엄마 혼자 힘들게 하는 거 보기 싫어. 나도 이제 다 컸잖아. 지우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저 사람은 버렸어. 3주째 태준 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이 간호사님, 어느 날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환자분. 고마워요. 나 같은 놈 돌봐줘서 제 일일 뿐입니다. 아니야. 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환자로라도 대해줘서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아, 나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뭔데요? 내가 죽으면 지우한테 편지 하나만 전해줘. 그가 베개 밑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읽지 마. 지우한테만 줘. 그 애가 성인 되면 20살 되면 줘. 왜 제가 이걸 전해줘야 하는데요? 넌 그래도 내가 아는 유일한 사람이야. 제발 부탁이야.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알았어요. 고마워.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12년 전 제게 프로포즈하던 때의 미소와 닮아 있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흘 후 새벽 3시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 간호사님 203호 환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 들어갔을 때 태준 씨는 이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진. 그가 간신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말하지 마세요. 힘 빼시면 안 돼요. 지우. 한테. 미안하다고. 알았어요. 전할게요. 너도. 미안해. 정말. 됐어요. 이제 그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 수진아. 다음 생엔 좋은 남편, 아빠 될게. 그래요. 사랑했어. 너랑. 지우.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새벽 4시 27분. 김태준 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조문객으로 다녀왔어요. 태준 씨의 여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마지막까지 언니랑 지우 얘기만 했어요. 정말 후회했대요. 그때의 선택을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언니, 오빠 용서해줄 수 없을까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그래도 오빠가 남긴 돈은 받아줘요. 그게 오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사실은
너희 아빠가 돌아가셨어. 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요? 어떻게?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간암 말기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응. 엄마가 아빠를 담당했거든. 왜 말 안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힘들까봐. 그리고 솔직히 엄마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나도 볼 수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지우야,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한테 주라고 했어. 내가 20살 되면 읽으라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지금 읽어도 돼요? 아빠는 20살에 읽으라고 했는데 지금 읽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편지를 펼쳤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편지를 읽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지우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나 혼자 키우느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아빠가 편지에 그랬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리고 나를 많이 사랑한다고. 지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용서해도 돼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용서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미워하진 않아. 이제는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태준 씨가 남긴 통장으로 지우의 대학 교육비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의 산소당에 다녀왔어요. 당신, 결국 책임은 졌네요. 늦었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게요. 당신도 그때의 아픔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태준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2년 후, 지우는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엄마처럼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될 거야. 딸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묘소 가보고 싶어요. 그래. 가자. 우리는 함께 산소당을 찾았습니다. 지우는 아빠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빠, 나 의대생 됐어요. 엄마 고생 많이 시킨 만큼 나는 엄마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못다한 사랑, 내가 엄마한테 배로 해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용서해야 할 건 태준 씨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스스로를 탓하며 혼자 견디며 아파하던 지난 시간들.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저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산소당을 나오며 저는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고마워요, 태준 씨. 지우라는 선물을 남겨줘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과거를 뒤로한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지우가 아빠에게 남긴 편지는 지금도 제 서랍 속에 있습니다. 가끔 그 편지를 읽으며 생각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란 걸. 그리고 진짜 용기는 미워할 용기가 아니라 놓아줄 용기라는 걸. 12년 만에 환자로 다시 만난 전 남편. 그는 제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용서라는 이름의 자유를.